저는 남편이랑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는 나이 50줄에 있는 여자이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막상 제 얘기 적으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분명 지금 제 삶은 아주 만족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주 큰 구멍이 가슴에 있는 기분입니다. 아마 그 구멍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허나 그 구멍이 마냥 아프고 불행하지만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지만 적어도 그 구멍에 약 발라주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누가 제 이 구멍을 채워주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남매 중에 맏딸이었습니다. 아무리 식구 많고 형제 많은 옛날이라고 하지만 많아도 엄청 많았죠. 자식이 열이나 되면 정말 누구 하나 없어져도 모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제가 맏딸이잖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아래 동생들은 거의 제가 키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아래 3명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은 위에 7명 키우는 걸로도 벅차시니 나이 많은 애들이 제일 아래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제 의지로 뜨는 게 아닙니다. 동생 오는 소리에 눈이 절로 떠집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일어나서 동생 안고 둥가둥가 달래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도 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갔고 학교 가서 졸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전쟁 시작입니다. 애기들 똥기저귀 갈고 화장실 데려가고 씻기고 흘리면 닦이고 밥 먹이고 또 닦고 또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애들 달래다가 같이 잠들고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 많은 게 당연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너희들 서로가 복이야, 복. 형제 많은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얘들은 나의 복덩어리들이다. 우린 형제니까 잘 살아야지. 생각하다가도 애기 기저귀 빠는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외동딸인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걔 보니까 정말 너무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온전히 얘한테만 신경을 쓰고 집에 사람 하나 안 사는 것처럼 조용하고 예쁜 거, 좋은 거 모두 독차지하는 인생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 가면 또 한숨뿐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장녀인데. 장녀 인생 어디 가서 바꾸래도 바꿔주는 사람 없으니 그냥 굳건히 참고 견뎠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동생들만 키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돈 버시느라 바쁘시니까 제 손이라도 빌리셔야 했겠죠. 경자야, 너는 정말 나중에 좋은 어미가 될 거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무 고맙다. 어머니가 제게 고마워하셨기에 더 힘내서 동생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있어야 좀 더 쉽고 할 만한 게 살림이니까요. 그래도 형제가 열이나 있는데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준 아버지한테는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라 일하셨거든요. 형제가 5, 6만 되어도 학교 못 다니고 밥 굶으며 사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죠. 제가 동생들한테 희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바로 아래 동생들은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바로 아래 남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서 대학까지 다녔고요. 그 밑에 여동생은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공장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어머니와 반반 나눠 살림을 도맡아 했으니까 학교랑 집만 오가면서 애들 보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게 많았기에 일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림을 하게 되었고 정말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막내가 저랑 1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20살 때 고작 3살이었어요. 또 남자애라 어찌나 활발하고 체력이 많이 필요한지
애를 열이나 낳은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밑에 꼬맹이들 도맡아 육아하며 어머니 좀 쉬게 해드리고 살림하며 그렇게 20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친구는 졸업하고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일 친했던 친구였는데 도통 만날 시간이 안 나서 졸업하고 처음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친구와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친구는 예쁜 또각 구두를 신고 짧았던 단발머리도 어느새 어깨 아래까지 길러서 머리띠를 하고 있었고 무릎이 드러나는 깔끔한 치마에 작은 손가방을 들고 옅게 화장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낡은 운동화에 제 몸보다 훨씬 큰 티셔츠와 긴 면바지, 편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귀 바로 아래 기장의 단발머리에 장바구니 겸용으로 쓰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로 집안 사정 다 알고 비밀도 없을 만큼 친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가 딱히 내색을 안 했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만 움츠러들었고 억울했고 속상했고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한 채 집에 도착했고 저를 반겨주는 것은 하루 사이에 쌓여있는 집안일과 빈틈없이 꽉 찬 시끄러움 뿐이었습니다.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동생들만 키우다가 늙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변화가 필요했고 저 스스로의 발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 공부할랍니다. 저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공무원 할 거예요. 집에 틀어박혀 살림하며 꿈도 없을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공무원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은 엄청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용기에 힘을 얹어줬던 것이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래, 누나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누나 인생 살아야지. 맞아, 언니 이제 21인데 언니 공부해. 내가 공장서 돈 많이 벌어다가 줄게. 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 시끌벅적한 집에서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꼬맹이들이 찾아도 방문 틀어 잠그고 공부만 했고 평일 아침에는 무료 독서실 가서 공부했습니다. 정신없는 제 인생에서 공부라는 것은 참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괜히 눈치도 많이 보였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2년 동안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한 끝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 서울로 향했죠. 제가 경기도 살았거든요. 첫 근무지 배정이 서울에 났더라고요. 그게 다행히도 남동생이 살고 있는 자취방 인근이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1년 선배였던 남편을 본 순간 첫눈에 뿅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쫓아다녔어요. 나이도 어린 내가 안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냅다 들이대니까 엄청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보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건 인연이다 싶었고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제 마음을 표현하고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일하던 동사무소 사람들도 제가 남편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준 씨, 왜 경자 씨 마음 안 받아줘? 저렇게 적극적인데 이제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어? 동료분들이 저희를 엄청 놀렸습니다. 둘이 잘해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엄청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낯선 사람한테는 마음을 잘 안 열기도 하고 뭐 하나 결정할 때도 2번, 3번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랑은 완전 딴판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마음을 표현한 끝에 근무 시작하고 4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참 새록새록합니다. 매번 제가 고백하다가 그날은 남편이 갑자기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니
집 가는 길에 저한테 고백했거든요. 낙엽이 길에 가득 깔린 가을이었습니다. 날은 선선했지만 저희 마음만은 아주 뜨거웠죠. 무튼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내 연애는 원래 동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희 만나는 거 다 알고 엄청 축하해 주셨죠. 점심시간에도 저희 둘이 밥 먹으라고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둘 빼고는 다들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었고 대부분 기혼자셨기에 더욱 저희에게 애정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고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렸고 또 한 달 있다가는 대전에 계시는 남편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었습니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모든 게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른 저희는 결혼도 아주 빨리 했죠. 사귀기로 하고 딱 1년째 되던 달 가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결혼식도 너무 즐거웠고 아담한 신혼집에는 저희가 열심히 고른 가구들, 하나하나 따져본 가전제품들, 함께 산 작은 소품들까지도 구석구석 안 좋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남편과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이었죠. 출근도 같이 하고 같이 일하고 퇴근도 같이 하고 퇴근하고서도 집에 내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누구는 쟁일 붙어 있으면 싸움 난다고 직장만이라도 다르게 다녀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사소한 다툼조차 없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참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안 맞는 거 있으면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내내 붙어 있으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몇 년 안에는 얼만큼 모아서 집을 사고 적금은 한 달에 얼마를 넣고 청약을 넣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런 계획들이요. 저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남편이 워낙 꼼꼼해서 저를 잘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동기부여도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자녀 계획도 세우게 되었죠. 나는 10남매잖아. 사실 어릴 땐 그게 너무 싫었거든. 왜 싫었어? 부모님이 사랑을 10인분으로 나눠야 했기도 했고 나는 뭐든 희생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았지. 외동인 애들이 부럽기도 했고. 그렇구나. 그럼 한 명만 낳고 싶어? 아니, 절대. 나는 우리 형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3명 정도 낳고 싶어. 어릴 땐 싫었는데 크고 보니까 가족만한 게 없더라고. 많으니까 유대감도 더 강한 것 같고 시끌벅적한 것도 좋아. 그래서 3명이나 4명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오빠는? 오빠는 외동으로 자랐잖아. 어땠어? 나는 외동인 게 너무 싫었어. 같이 놀아줄 형제가 없어서 외롭기도 했고, 부모님이 같이 가게 하셨으니까 조용한 집이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나도 경자 네 말대로 많이 낳고 싶어. 3명이나 4명? 너무 좋네. 나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남편과는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복작복작한 가정을 꿈꿨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이 많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러기 위해서 서둘러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는 했지만 그 옛날에는 공무원이라고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낳는 순간 직장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만 해도 자녀 있는 여자 직원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뭔가 위축되어 있고 눈치 보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빨리 낳고 다른 살 길 찾으라고요. 자격증을 딴다던가 사업하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애한테도 미안하고 남편이랑 직장에도 눈치 보이고 심지어는 복직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면서 말이죠. 어떻게 공부해서 하게 된 공무원인데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리면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일찍 아이를 낳고 일찍 복직을 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제 가정도 중요했지만 제 삶도 중요했거든요. 21년 만에 얻게 된 오로지 저만의 인생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가 능력이 있어야 아이들도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직이 안 되더라도 빨리 다른 살 길 찾으려면 젊어야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결혼 초에는 연애 초반처럼 눈만 맞아도 불탈 때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빨리 생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애를 열이나 낳으신 분인데 저도 그렇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생각보다 힘들고 더욱 모험 같은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남편이랑 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상 이상 수준으로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을 땐 시어머니가 부적을 써주기도 하셨죠.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갈수록 마음이 불안하더니 1년 반쯤 되었을 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팔자에 아이는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고 뭐가 잘못된 건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 다 마음을 비웠을 때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저희에게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너무 비우고 있었기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고 무척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놀람은 잠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갖은 노력 끝에 생긴 이 아이를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로 직장은 그만뒀습니다. 원래 배부르기 시작하는 4, 5개월쯤에 말씀드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쉬려고 했거든요. 결혼 초에 남편과 그렇게 계획했었죠. 그런데 이제 계획이고 뭐고 그땐 다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바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몸에 좋다는 거 엄청 해다가 주셨고 동생들은 클래식 테이프를 사다 주고 바느질이 태교에 좋다면서 잔뜩 사왔었죠.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 심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손 꼭 붙잡고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저희가 기다렸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아주 우렁차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뱃속에서 발차기도 열심히 하고 어찌나 고기를 찾던지 매일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입덧도 했고 한도 선다로 엉덩이 뼈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모든 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도한 지 2년 만에 생긴 아이이기도 했고 양가 어른분들의 권유로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임신 소식 알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죠. 조금 멀기도 했고 대기도 엄청 길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쯤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8개월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게 되었고 남편이 매주 쉬기가 힘들어서 친정 엄마나 동생들이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족들이 다 시간이 안 나서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죠. 익숙한 버스를 타고 도착한 병원에서 미리 챙겨간 바느질을 꺼내 하면서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 때 제 순서가 되었고 드디어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초음파를 받습니다. 우리 아기 얼마나 컸어요? 저번엔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보이던데 오늘도 보이나요? 초음파를 보는 순간은 항상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봐도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만 쳐다보고 이것저것 물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평소랑 다르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손을 움직이시면서 꼼꼼히 초음파를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를 흘끗 보시더니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제 배를 누르시면서 초음파를 받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이가, 아이가 버텨주질 못하네요. 네, 버텨요? 아이가 버티질 못했다뇨. 그게 무슨... 처음엔 정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가 이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닌데, 아닌데요. 아니, 다시 보세요. 선생님, 다시요. 얼른 다시 봐주세요. 잘못 보신 거예요. 얼른요. 하필 혼자일 때, 하필 혼자서 그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엉엉 울면서 나오자 수많은 임산부 대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타깝고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다가 한쪽에 앉으려고 하니 간호사가 저를 부릅니다. 수술 날짜 잡고 가세요, 산모님. 방금 유산 소식을 들은 사람한테 수술 날짜를 잡으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날 집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울기만 했고 소식을 들은 남편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직 내 뱃속에는 분명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일주일 뒤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기를 지우는 수술이 아닌 아기를 낳을 때처럼 하는 제왕절개였습니다. 산모들처럼 똑같이 산후 후유증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아이는 없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봉사 다닐까? 그래, 좋아. 계획적이고 꼼꼼한 남편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언제 봉사를 갈 것인지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알았을 겁니다. 제가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아이를 잃고 종종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에게 아이가 올 운명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보고 싶다고요. 거기에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된 곳이 보육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 잃고 공무원 복직 안 하고 다른 일 했거든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저를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 시선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동생 도와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쉬는 주말에 남편과 함께 멀지 않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봉사하는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도움의 손길을 좀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얼마든지 와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게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대충 듣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고요. 첫날은 정말 애들 얼굴 볼 틈도 없이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애들 수가 몇십 명이니까 설거지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여태 선생님 두 분이서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침구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불 빨래들은 보육원에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저 어릴 때 생각도 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동생들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쓰였죠.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에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하고서 다음날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엔 그렇게 일하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애들을 볼 수 있는 것에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일했을 때부터 자꾸 눈에 밟히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2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말이 2살이지 태어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육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나 놀랐습니다. 그때는 고작 생후 4개월 때였거든요. 100일 막 지난 아이였죠. 이 아이는 어떻게? 생후 한 달쯤 되었을 때 요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작은 목소리로 배고프다고 낑낑 오는 걸 제가 데리고 들어왔죠. 원장님께 첫날 그 말을 듣고부터 그 아이한테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되었을까? 안쓰럽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기특했습니다. 제가 보육원 봉사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가 10개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다 본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주일마다 얼굴도 바뀌어 있고 쑥쑥 자라고 점점 뭔가를 하나씩 해내는 게 진짜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뭐든지 잡고 일어서려고 다리랑 손가락에 힘을 꽉 주는데 어느 날은 제 손가락을 꽉 쥐고서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 뭐랄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막 저리고 뭉클하면서도 설레이는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고 보육원 가면
제일 먼저 그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 이름을 부르며 보육원으로 달려갔죠. 돌쯤 되었을 때는 원장님 양손을 꼭 붙들고 한 발 두 발 내디디면서 저를 마중 나오더라고요. 그땐 너무 감격스러워서 쪼그려 앉아 팔을 벌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틋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우영이 말이야, 우리가 입양할까? 정말? 정말 그래도 되겠어? 정말이야? 응,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우영이 우리가 입양하자. 좋은 부모가 되자. 보육원 원장님도 저희의 뜻에 아주 좋아하셨고 적극적으로 입양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우영이는 아주 씩씩하게 커주었습니다. 정말 튼튼해서 추운 겨울에도 감기도 앓지를 않았습니다. 걸리기야 걸렸죠. 그런데 하루 딱 아프고 약 먹으면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해졌습니다. 또 모든 게 빨랐습니다. 걸음마 했을 때도 또래보다 빠르구나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빨리 하고 한글도 수도 엄청 빨리 깨우쳤습니다. 그게 느렸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야무지게 잘 자라주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사랑스러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사랑 표현을 엄청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막 말문이 트였을 때 동요를 많이 틀어줬습니다. TV에서 율동하면서 동요 따라 부르는 것도 보여줬죠. 작은 몸으로 덩실덩실 귀엽게도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제 앞에서 딱 서더니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사랑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더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 걸으면서 제게 왔을 때만큼이나 기뻤습니다. 아이는 사랑 표현을 참 잘하는 아이로 컸습니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만 커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저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거였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알게 되면 충격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상처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고 어릴 때처럼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아이로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영이는 어떻게 그렇게 글짓기를 잘해요? 일기도 너무 잘 써오고 자기 생각도 똑부러지게 말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신기해하셔요. 이번에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전 한번 나가볼까 싶어요. 어머니, 이번에 우영이가 학교 회장 된 거 아시죠? 거의 몰표로 우영이가 뽑혔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머니. 엄청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마냥 아기 같고 애교도 많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나 잘해주다니 정말 대견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을 키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선생님들도 예뻐했던 저희 아이가 전교 회장이 되었죠. 그런데 어딜 가나 꼭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차라리 아이 또래였다면 아이가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저희 주변에 있던 그런 야근 사람들은 아이가 아닌 어른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영아,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학교 끝나고 교문에서 다른 친구들 엄마를 만났는데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동네가 좀 학군이 좋다고 해야 하나, 유난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좀 그런 동네였습니다. 결혼했을 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직장 근처에 괜찮은 매물 구하다가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들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학비도 엄청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가며 키웠는데 저희 아들이 전교 회장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하교하는 저희에 붙잡고 정말 별소리를 다 했더라고요. 어디 학원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고작 공무원인데 누굴 닮아서 공부를 잘하냐며 사실은 친아들 아닌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렸답니다.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곧장 그 엄마들 찾아가서 머리 끄댕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어디 애한테 할 소리가 없어서 그딴 소리를 하나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사과까지 받아내긴 했는데 아이는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계속 묻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친아들 맞지? 친구들도 나한테 엄마랑 안 닮았다고. 내가 보기에는 닮은 것 같은데. 실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보니까 생김새가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꼭 동남아 사람 같다고 할까. 한 3, 4살쯤 되었을 때 아이가 혼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까무잡잡한 피부와 진한 눈매가 도드라졌죠.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금방 극복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아이 친구들도 진짜 친아들이 맞냐고 할 법했죠. 남편과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가에 대해서요. 그런데 계속 친아들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사실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말하기도 전에 아이가 알아버리면 그건 더 큰 상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때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우영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널 보육원에서 입양했어. 여린 우리 아들이 혹여나 놀라서 울면 어쩌나, 상처가 크면 어쩌나, 보육원 원장님께 들어보니 갑자기 성격이 변하기도 한다던데. 하지만 우려와 달리 아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 사이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남편도 저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고 아들의 반응만 살피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어쩐지. 어쩐지라니? 겉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 했어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답지 않게 살가운 성격에 부모 애착도 커서 저희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아이였거든요. 교우 관계, 학교 생활, 고민 등이요. 아들은 다시 생각에 빠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아들도 아닌데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널 사랑하지.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는 건 혹시 저를 다시 보육원에 보낼 건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영아,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내 호적에 네가 있고 내가 널 키웠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럼 앞으로도 저를 사랑해 줄 건가요? 말이라고.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럼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엄마 아빠를 똑같이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넌 둘도 없는 우리 아이야. 고마워요, 엄마 아빠. 훌륭한 어른이 될게요. 꼭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많이 상처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저희의 마음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을 처음 데려온 순간부터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실을 알린 후에도 변하는 건 없었고 아이가 변한다고 해도 언제든 그 자리를 지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은 듯 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평소와 같았고 저희와의 관계도 여전했습니다. 거의 12년 동안 사실을 말하는 날만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동안은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가족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똑똑하고 사랑 넘치는 아들과 다정하고 꼼꼼한 남편이 함께라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저희의 평화는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깨트린 돌덩이는 남편의 사고였습니다. 정말 일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직장, 집, 직장만을 오갔고 유일한 취미는 주말에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는 주말에 둘이 도맡아서 요리를 해주었죠. 빈대떡 같은 핫케이크도 덜 익은 짜파게티도 모두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집과 직장만 오가던 사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아주 착한 저희 남편이 매일 오가던 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길에서 신호 안 지키는 오토바이 피하려다가 차가 한 바퀴를 돌았고 하필 그 길을 걸어가던 남편이 정말 어이없게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전날 주말에도 남편이 해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저희 모자한테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저희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시댁에서 저희 아이 입양한 걸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애가 정말 왜 그러니? 새끼도 못 낳아, 남편도 죽여. 무슨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아들 어쩔 거야? 내 아들 살려내! 자식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제 옷자락까지 잡아 끌며 언성을 높였던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도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제 아들 편을 안 들어준 건 시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그랬죠.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잠든 늦은 밤, 친정 식구들하고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우영이는 어쩔 거니? 뭘요? 다시 데려다 줘야지. 그럼 네 자식도 아닌 걸 혼자 키우려고 했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영이 내 자식이지. 내가 입양했잖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숟가락을 내려놨는데 가족들 눈빛이 다 어머니 말에 동의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지금? 너네 다 우영이를 진짜 조카라고 생각 안 한 거야? 누나, 요즘엔 파양하는 것도 간단하대. 누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싹 다 잊고 새로 시작해. 너 나이 먹었다고 시집 못 가나? 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정 식구들 싹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과 둘이 험난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죠. 졸지에 과부되어서 시댁 친정 다 잃게 된 저는 일단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제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새로운 일 구하는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30대였는데 말이죠. 끝자락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식당 파출부를 나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음식점 나가서 주방에서 일을 했죠. 젊을 때에도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던지라 나이 먹고 진짜 욕 많이도 먹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장님한테 매일 혼나가면서 일 배웠고 매일같이 아들 생각만 하면서 아득바득 이 갈고 살았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정말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더니 제가 이 악물고 살아가니까 아이도 자극을 받은 건지 점점 돌아오더라고요. 이전과는 달랐지만 우리에게도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아들은 남편이 떠난 후에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중학생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랑 같이 동네 공부방 다니고 싶대서 보내줬는데 공부를 곧잘 하긴 했습니다. 반에서 5등 정도 했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남편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주말에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더니 반 1등을 해냈습니다. 우영아, 좀 쉬엄쉬엄 해. 네, 엄마, 여기까지만 하고요. 안 힘들어? 요즘 엄청 열심히 하네. 찾아보니까 변호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이 제 목표예요. 그날 아이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원래 우주비행사, 비행기 조종사 이런 거였거든요.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왜 변호사로 꿈을 바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사고당하고 사건이 좀 심각해져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었거든요. 억울하게 사고당한 우리 남편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고 차 운전자고 아무 잘못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명백하게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있는 집 사람이었는지 변호사를 3명을 데려오더랍니다. 10마디씩만 해도 30마디인데 국선 변호사 쓴 저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아들의 꿈이 바뀌었나 봅니다. 훌륭하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하더군요. 말없이 아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아들 고등학생 되면 대형학원 보내주기,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기. 그때부터는 뭐 정말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이 일만 하고 살았죠. 아들도 정신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아들이 수능 치르던 그때는 진짜 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일하는데 청심환 하나 씹으면서 일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아들한테는 시험 잘 봤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떨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련히 말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얘기가 없길래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갑자기 제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다가 곧 가슴이 너무 벅차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죠. 서울대 들어간 우리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기특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도 나오고 군대도 갔습니다. 군대 보낼 때 안 울려고 했는데 그게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새끼 가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처음 보는 짧은 머리도 마음 시리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전역해서 쉴 틈도 없이 곧바로 학교 복학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로스쿨까지 다니고 어느덧 진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영이 너무 장하다. 너무 장해.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았던 아들은 변호사 되고 곧바로 한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들어도 잘 몰랐는데 아들이 입에 닳도록 얘기했던 곳이었거든요. 존경하는 변호사가 있다고도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러브콜이 들어왔고 같이 일하게 되었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좋은 양복과 구두를 맞춰줬습니다. 출근 전날 아들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다듬었죠. 엄마, 다녀올게요. 첫 출근을 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저도 나갈 준비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아끼는 머그컵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제가 뭘 깨트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컵에서 물 한 번도 안 엎지르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했죠. 깨진 조각들을 급하게 주워 담다가 손가락도 베었습니다. 다시 줍고 쓸고 청소기까지 돌리고서 가게에 출근을 했죠. 그날따라 가게에 단체 손님이 와서 무척 바빴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죠. 한참 일하다가 손님들 다 빠지고 숨 좀 돌리려니 오후 2시더라고요. 아들은 일 잘하고 있나 하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글쎄 전화가 30통이 와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되게 불길하더라고요. 이 전화가 좋지 않은 전화 같다는 예감이 딱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날 저는 제 전부,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한 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드디어 원하는 꿈을 이룬 아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니요. 심지어 뺑소니 사고로 혼자 1시간가량을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 남편도 아들도 모두 떠나보낸 것만큼 불쌍한 게 또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일상을 다시 이어갈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남편 바로 옆자리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납골당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같이 그곳에 있는 걸 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서 뭐하나, 이제 그만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편하고 아들이 있는 곳 한 번만 다녀오자 생각했습니다. 몸이고 얼굴이고 정신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들과 남편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랑 남편이 있는 곳 앞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누굴 보러 왔구나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 아들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고 손가락까지 덜덜 떨렸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인 겁니다. 죽은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형, 우형이?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쓰러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귀신을 보는 건가? 내가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 아들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형을 아세요? 형이라니, 우리 아들의 아는 동생인 건가?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 싶었습니다. 곧 제 아들을 닮은 그 남자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는 제 아들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자신도 보육원에 버려져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는 다른 보육원이었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청년의 엄마가 보육원 앞에 놓고 가려다가 보육원 선생님을 딱 마주쳤답니다. 선생님과 청년의 엄마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한참 울다가 결국 청년을 놓고 갔답니다. 제 예상대로 베트남 사람이 맞았고요. 한국 와서 한국인 남자랑 결혼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애들과 도망쳐 나왔는데 그 엄마가 사기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보낸다고 했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연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엄마가 보육원 선생님께 아이들이 쌍둥이라는 것도 말해줬답니다. 그런데 둘 다 한 보육원 앞에 놓지 않은 것은 혹여나 애들 아빠가 찾을까봐 그런다고 했다더라고요. 만약 걸려도 하나라도 살아남으라고. 무튼 그렇게 저희 아들의 쌍둥이 동생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7살이 되던 해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회사원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양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쌍둥이 형의 존재를 알았던 청년은 항상 형을 그리워했고 찾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보육원에 베트남 혼혈 아이가 있었느냐고 연락도 돌려보고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미니홈피 같은 것도 찾아봤다더라고요. 하지만 어디서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었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갔답니다. 그러다가 한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희 아들을 봤다더라고요.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모델로 잡지용 사진 한 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딱 한 번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잡지를 그 청년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것도 집에 있는 잡지들 버리려고 하다가요. 그게 대학생 때 찍은 거고 대학생 컨셉으로 찍은 거라 학교 정보랑 이름이 나와 있고 인터뷰도 짧게 실려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청년이 아들 학교에 전화해보고 갖은 노력으로 수소문을 해서 겨우겨우 저희 아들 동기를 찾아냈답니다. 저도 아는 아들 친구였습니다. 아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학생이었고 아들이 보육원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둘이 동반 입대도 했을 정도였죠. 아들 장례식장에서도 대성통곡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며 납골당 위치를 알려줬고 그래서 청년이 저희 아들이 있는 납골당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한 달 무렵에 헤어진 형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 청년과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보다가 헤어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다가도 이건 우리 아들이 나 더 살다 오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만들어준 인연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돼지우리 같은 집을 싹 치웠습니다. 밤새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눈이 부실 정도로요.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온전히 다 못 살고 죽은 이 삶을 나라도 살아야겠구나. 내가 대신 살아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서의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도 가구도 싹 다 정리하고 옷 몇 개 든 트렁크 하나 끌고 아들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보육원이었죠. 그 안에서 저는 평생을 봉사하고 평생 힘든 아이들을 보살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마음먹은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받기에 마땅한 이 소중한 아이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건 입양이 되건 안 되건 그래도 인생에 사랑받았던 순간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노력할 거고요. 남은 삶 이렇게만 쭉 살다가 내 사랑을 모두 다 줬을 때 그때 남편이랑 아들 곁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